경제적 영향 없음. 보고서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그 오만한 한 줄은 한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샵 미국 불매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투자 철회 검토는 단순한 경고였고 뒤이은 공장 완전 이전과 완전 철수라는 최후 통첩은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한 분석가의 눈에 비친 존중을 잃은 제국에 가한 가장 통쾌하고도 아픈 경제적 반격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한국 LG의 핵심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내쫓았습니다. 그 오만한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LG는 완전 철수와 제3국으로의 공장 완전 이전을 선언하며 미국 제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동료들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고 해고된 미국인 공장장. 모두가 그를 외면했을 때 한국의 LG가 그에게 다가와 아무도 상상 못한 제안을 건넵니다. 2025년 8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제 세상은 그랬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미합 중국 상무부 소속의 경제 분석관입니다. 제게 세상은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체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감정,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 찻잔 속의 작은 파문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 저는 그 믿음을 뒤흔들 수도 있었던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만남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요. 때는 5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서베너에 있는 현대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어요. 워싱턴 DC의 차가운 사무실을 벗어나 뜨거운 남부의 햇살 아래 거대한 공장 부지에 섰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은색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죠. 공장 방문 전날 밤, 제 친구 데이빗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마침 잘 됐군. 내일 그 공장에 가면 내 사촌 동생 좀 만나볼 수 있겠나? 이름은 박지훈이야. 거기 기술팀을 이끌고 있거든. 자네가 간다고 하니 혹시나 해서 말이야. 저는 솔직히 조금 귀찮았어요. 현장 실사는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 있었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시간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좋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알겠네, 데이빗.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보지. 다음날 저는 공장장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배터리 셀을 만들고 있었죠. 모든 것이 데이터처럼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생산 라인의 한 구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미국인 기술자 여럿이 모니터 앞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죠. 센서 자체의 결함이 분명해요. 독일 본사에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야. 이건 전력 공급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어. 전압이 미세하게 불안정하다고. 공장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설명했습니다. 며칠째 저러고 있습니다. 3번 라인의 핵심 센서 값이 계속 미세하게 흔들려서 불량률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원인을 찾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한 젊은 동양인 남자가 그들 사이로 다가왔어요. 그는 논쟁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모니터의 데이터와 로봇팔의 움직임을 번갈아가며 한참 동안 응시하더군요. 그리고는 기계 아래로 기어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데이빗의 사촌, 박지훈 기술팀장이었죠. 그는 미국인 기술자들을 향해 서툰 영어로 하지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센서나 전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쪽 5번 라인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5번 라인이라니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죠. 미국인 기술자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박. 지금 농담할 시간 없어요. 5번 라인이랑 여긴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상관 있습니다. 5번 라인의 로봇이 특정 각도로 움직일 때 아주 미세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 파장이 이쪽 3번 라인의 센서에 간섭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두 라인의 제어 소프트웨어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술자들이 그의 말대로 5번 라인의 가동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3번 라인의 센서 값은 완벽하게 안정적인 수치를 되찾았어요. 며칠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그는 불과 10분 만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핵심 패턴을 꿰뚫어보는 저의 분석 방식과도 같았거든요. 그는 기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공장장 사무실에서 저는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앤더슨 씨, 우리는 지금 단순히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만든 배터리가 미국의 트럭과 스쿨버스에 실려 대륙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짧은 만남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명확한 비전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 대체 불가능한 통찰력을 가진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저는 그의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은 비전이나 열정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사건 보고서의 형태로였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죠. 기계적으로 메일을 처리하던 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IC 이민세관 단속국법 집행활동 보고 조지아주 서베너 시설. 서베너. 저는 순간 몇 달 전 방문했던 그 거대한 공장과 열정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던 젊은 기술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첨부 파일을 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취업 비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단속 활동 체포된 인원은 수백 명, 대부분이 한국인.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훈의 빛나던 눈빛과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던 그의 목소리가 뒤섞여 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다른 한쪽 머리는 냉철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경제 지표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공장의 생산 차질은 길어야 며칠, 미국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을 수준. 모든 데이터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저 법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관의 목소리는 속삭였죠. 이건 감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야, 마이클. 너의 임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뿐이야. 박지훈이라는 개인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값에 불과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순한 통계값이 아니잖아. 너는 봤잖아. 그의 가치를, 그의 잠재력을. 그건 GDP로 측정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이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저는 감정에 흔들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합 중국의 경제 분석관이었습니다. 제 판단은 언제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데이터에만 근거해야만 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를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결제란에 제 손으로 직접 타이핑했죠. 국가 경제 영향, 미미함. 저는 그 한 줄의 문장이, 제 오만함이, 그리고 제 안의 작은 양심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안에 무언가를 죽여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점심, 데이빗이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점심이나 하러 가지. 우리는 사무실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마주 앉았습니다. 데이빗은 샌드위치는 입에도 대지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자네도 들었겠지. 조지아 공장 말이야. 내 사촌, 지훈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보고서 봤어, 데이빗. 안타깝게 됐지만 늘상 있는 이민법 단속 활동의 하나일 뿐이야. 법을 어겼으면 책임을 져야지. 곧 조사가 끝나면 풀려날 거야. 제 말에 데이빗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볼 정도였죠. 법을 어겨? 마이클, 자네는 지훈을 직접 만나봤잖아. 그 빛나던 눈을 보고도 그가 법이나 어길 사람으로 보였나? 그는 미국에 기술을 훔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기술을 심어주러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을 채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죠. 진정하게, 데이빗. 이건 자네나 내가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할 걸세. 시스템? 그 빌어먹을 시스템이 지금 내 사촌을 짐승처럼 끌고 갔어. 마이클,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절대 잊지 않아. 이건 분명 다른 문제로 번질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논쟁을 끝내야만 했어요. 제 이성과 데이터를, 제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다른 문제라니? 기껏해야 한국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항해 성명을 내는 정도겠지. 아니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불매운동이라도 하려나? 그 정도로는 미국 경제에 흠집조차 낼 수 없어.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제 차가운 대답에 데이빗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고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군. 마이디씨, 자네는 그저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기계인 줄은 알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데이빗, 자네의 걱정은 알겠지만 이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야. 명심하게. 감정은 숫자를 바꾸지 못해. 그 말이 우리의 우정을 끝냈습니다. 데이빗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샌드위치 값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샌드위치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단지 제 신념을, 제 직업적 원칙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제가 작성했던 경제적 영향 미미함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나는 분석관으로서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두 문장은 그날따라 마치 피 묻은 범죄의 증거처럼 저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빗과의 어색했던 점심 식사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데이빗은 더 이상 조지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제 모니터 위에서 질서정연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금요일 오전에 부서장인 해리슨 씨가 제 자리에 잠시 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물었죠. 마이클, 다음 주 아시아 시장 전망은 어떤가?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겠지? 저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국장님. 모든 지표가 안정적입니다. 일부에서 조지아주 이민 단속 문제로 인한 잡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분석 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리슨 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의 분석은 언제나 믿음직스러우니까. 역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데이터가 최고야.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정,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될 수 없다고요. 그것들은 그저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 찻잔 속의 작은 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오만한 확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간 보고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비재 동향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본, 중국, 호주, 모든 국가의 데이터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합 분석 버튼을 눌렀죠. 잠시 후 제 모니터 화면에 경고창이 하나 깜빡이더군요. 데이터 이상치 발견 특정 값 확인 요망. 저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분석 시스템은 미 상무부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었고 웬만한 통계적 노이즈는 알아서 걸러내는 똑똑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런 경고창이 뜨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우선 시스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 시스템의 무결성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경고가 가리키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죠. 사우스 코리아. 화면을 확대해 보니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불과 2주일 사이에 대한민국 시장 내 미국 대표 브랜드들의 매출이 동시에 급락한 것이었어요. 테슬라의 신규 계약 건수는 이전 주 대비 7% 감소,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5% 감소, 스타벅스의 매출은 무려 8%나 하락해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각기 다른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뭐야? 데이터 입력 오류인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원본 데이터를 다시 요청해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원본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시스템도 데이터도 문제가 없다면 이 비상식적인 숫자는 현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 완벽한 데이터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가신 오류, 보고서 마감 시간 전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할 골치 아픈 문제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보고서에 이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첨부해야 했기에 저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큰 명절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자국 브랜드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라도 시작한 건가? 한국의 것이 경제 지표, 소비자 심리 지수, 경쟁사 동향까지 샅샅이 들였지만 이런 동반 하락을 설명할 만한 어떤 경제적 사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책상만 노려보던 제 머릿속에 문득 데이빗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미국 제품들을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에 제 분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소셜미디어, 즉 SNS 검색창을 마지못해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에 테슬라 코리아라고 입력했죠.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분노로 들끓는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테슬라 계약 취소 인증 게시물들이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제 평생의 꿈이었던 모델 X를 드디어 계약했는데 오늘 취소했습니다. 제 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나라 기술자들의 자존심이니까요. 언젠가 미국이 진정한 존중을 배울 때 그때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샵노 아메리카. 이 게시물 하나에만 수만 개의 좋아요와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방금 애플워치 주문 취소했습니다. 같은 응원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크로를 내릴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미국산 제품 대체 리스트 같은 정보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대신 동네 카페 가기, 코스트코 대신 국내 마트 이용하기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져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몇몇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게시물에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샵 노 아메리카, 샵 보이캇 USA, 샵 리멤버 조지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감정을 넘어선 명백한 경제적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찻잔 속의 태풍이라 비웃었던 그 분노가 제 모니터 속 데이터에 진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데이빗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제 모니터를 흘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이게 자네가 무시했던 그 감정이라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월스트리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제 오랜 지인 조쉬의 전화였죠. 마이클, 자네 혹시 지금 무슨 일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연준에서 무슨 발표라도 있었나?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더 이상한 일이라고. 방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어. 우리 은행의 최대 고객인 독일 자동차 연기금 펀드에서 미국에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투자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거야.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금 펀드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시장의 가장 큰 손 중 하나였어요. 그런 곳에서 계획된 투자를 갑자기 보류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뭐라고? 이유가 뭔데? 미국 경제 지표는 지금 아주 견고하잖아. 내가 어제까지 확인한 모든 펀더멘털은 완벽했어. 나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그쪽에서 내세운 이유가 뭔지 알아?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래.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구금되는 나라의 노동 환경을 신뢰할 수 없다나. 그러면서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기술자들 사건을 콕 집어서 언급했다더군. 그게 어떻게 독일 연기금이랑 상관이 있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조쉬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건. 제가 영향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던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대서양 건너 독일의 수십억 달러짜리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돈은 겁쟁이거든.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심리야.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조차 함부로 대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핵심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저렇게 대하는데 다른 나라 기업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지.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방금은 도쿄에서도 연락이 왔어. 일본 기술 펀드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 미국의 노동 환경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신규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나 뭐라나. 마이클, 대체 상무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잖아. 지금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쉬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가장 냉철한 투자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움직이는 그들이 감정적인 이유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으니까요. 알아보겠네. 자세한 상황 파악되는 대로 다시 연락 주지.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은 퇴근 시간이 지나 텅 비어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소비자들의 분노, 그리고 투자자들의 불안.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분석관으로서의 제 머리는 저절로 가장 위험한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만약 이게 진짜 자본 이탈의 시작이라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단순히 주식 매매 동향뿐만 아니라 외환 거래량, 채권 보유량 변동까지 모든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과 채권의 매매 동향을 확인했죠.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바람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완만하지만 아주 분명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팔아치운 금액이 사들인 금액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거대한 미국 시장 전체로 보면 그저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향이었어요. 물이 새기 시작한 댐처럼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밝히는 것은 제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뿐이었어요. 그 불빛 위로 데이빗이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너무 모르는군.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의 세계에 갇혀 그 숫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분노와 자존심이 가진 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찻잔 속의 태풍이라 비웃었던 그 작은 파문은 이제 제 통제를 벗어나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경제의 심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데이터의 파편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죠. 제가 발견한 작은 균열은 밤사이에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제 상사인 해리슨 국장에게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라간 제 손가락은 몇 시간째 단 한 문장도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국장님께 조지아주 이민 단속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중간 보고서입니다. 초기 분석과 달리 거기까지 쓰고는 지워버렸습니다. 초기 분석과 달리라니 너무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죠. 이건 분석의 오류가 아니라 제 오만함이 빚어낸 명백한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긴급 보고, 조지아 사태로 인한 아시아 자본 이탈 가능성 경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가능성이라니요.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능성으로 축소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영향없음이라고 단언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그것은 제 경력의 끝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직 퇴근하지 않고 남아있던 데이빗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얼굴이 말이 아니군. 무슨 일 있어? 저는 차마 모니터에 떠있는 처참한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주간 보고서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어. 데이빗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혹시 정이라는 말 들어봤어? 정? 그게 뭔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힘든 말인데 단순한 우정이나 의리, 사랑 같은 감정과는 좀 달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아주 깊고 끈끈한 유대감 같은 거지. 한국 사람들은 그 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갑자기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빗은 제 책상 모서리에 살짝 걸터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 조지아 사건이 한국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 건 단순히 법 집행이 거칠어서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깊은 정을 나눈 맹방이라고 생각해왔어.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식 같은 기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모욕을 준 거지. 이건 정에 대한 배신이야. 그리고 한번 정이 끊어지면 그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래가. 아마 자네의 데이터 모델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변수일 걸세. 데이빗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데이터 모델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변수.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는 역사를 바꿀 결정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죠. 물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모든 전말을 알게 된 후에 저는 그날 그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수없이 복기해 보곤 했어요. 그곳에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워싱턴 DC에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는지를 말입니다. 장면은 서울의 LG 트윈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의 회의실로 옮겨갑니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는 LG그룹의 전략을 총괄하는 구진혁 부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화상화면 너머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현지 법무팀장의 보고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피로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회장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희 기술자들은 여전히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은 이들을 단순한 비자 규정 위반자가 아닌 마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산업 스파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영사 접견은 물론이고 저희 변호인단의 접근조차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임원들 사이에서 작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구 부회장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최근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기술보호법을 적용하려는 일종의 시험 케이스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파견된 기술자들의 개인 노트북과 휴대전화까지 모두 압수하여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법무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구 부회장이었어요. 그는 재무총괄 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미 신규 투자를 전면 보류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손실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재무임원은 잠시 태블릿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환율 변동과 계약 위약금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소 수천억 원 단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회장님, 수천억이라 큰돈이군요. 구 부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임원들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죠.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고 기술자들, 동료들의 자존심과 신뢰를 잃었을 때의 손실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합니까? 아마 그건 당신들의 어떤 모델로도 계산할 수 없는 숫자일 겁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구 부회장은 다시 화상화면 속 법무팀장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의 질문은 사업적인 손실이나 법적인 대응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걱정뿐이었죠. 법무팀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 부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그들의 시장을 결합하여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트너의 의미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우리 기술의 심장인 엔지니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환경이 아닙니다. 존중이 없는 곳, 신뢰가 무너진 곳은 더 이상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잠시 내려다보던 그는 비서실장을 향해 돌아보며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어요. 지금 즉시 북미 지역에 계획된 100억 달러 규모의 모든 신규 투자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하십시오. 사유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리고 구금된 우리 직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 결정은 단순한 항의나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이라는 LG그룹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결정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태풍이 되어 워싱턴 DC를 덮쳤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에 긴급 속보 알림이 번쩍였습니다. LG그룹, 정치적 리스크 명시대 미 신규 투자 전면 중단 선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가 단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사방에서 울려댔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해리슨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이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LG가 미쳤군.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 당장 국무부에 연락하고 주미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해. 이건 협상용 엄포일 거야. 그는 패닉에 빠져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죠. 아닙니다, 국장님. 이건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럼 이게 뭐란 말인가? 이것은 가장 냉철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 대답에 해리슨 국장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모니터를 그에게 돌려 실시간으로 변하는 금융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보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회사채를 살 때 요구하는 위험가상 금리입니다. LG 발표 직후 30분 만에 50bp나 급등했습니다. 저건 감정이 아니라 돈의 언어입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미합 중국을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동맹국의 핵심 기술, 인력마저 아무런 명분 없이 구금하고 파트너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위험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감정이라 치부했던 한국인들의 분노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는 가장 차가운 이름의 데이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 저의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해리슨 국장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말도 안 돼. 그깟 기술자 몇 명 때문에. 그 기술자 몇 명이 바로 그들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제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초기 분석은 재앙에 가까운 실수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의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새로운 속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죠. LG의 발표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연합, 미국 투자 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 공동 성명 발표, 일본 기술 펀드, 북미 투자 비중 축소하고 유럽 및 아시아로 자금 전환 공식화, 월스트리트 개장전 선물 지수 2% 이상 급락, 아시아 시장 쇼크 확산. 그것은 도미노였습니다. LG의 용기 있는 결정은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던 다른 나라의 글로벌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이제 움직여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었죠.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본의 엑소더스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가득한 붉은색 하락 지표들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오만한 실수가 불러온 끔찍한 대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LG의 선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두께난 작은 구멍이었고 그 구멍으로 둑을 무너뜨릴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제 통제를 벗어난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시아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 여파는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고 있었고 해리슨 국장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 모니터는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제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샵 노아메리카, 해시태그는 이제 한국만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한 유력 신문은 일면에 엉클샘이 한국 국기가 그려진 작은 반도체 칩에 걸려 넘어지는 사파를 싣고 그 아래 샵 노아메리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부제는 미국의 오만함에 대한 전 세계의 경고였죠. 프랑스의 시사주간지는 수갑을 찬 한국인 기술자의 사진을 표지에 싣고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방식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은 SNS에 미국 제품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며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찻잔 속의 태풍이라 비웃었던 그 작은 분노는 이제 전 세계적인 반미 감정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다우 존스 선물 지수가 5% 넘게 폭락하고 있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지도 몰라. 한 분석가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야말로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최악의 신호였죠.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채권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달러를 팔고 자국 통화나 안전 자산인 금으로 몰려들면서 달러의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제가 밤새 분석했던 작은 균열은 이제 누가 봐도 선명한 댐의 붕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 고작 투자 보류 발표 하나에.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LG의 발표는 원인이 아니라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국장님. 전 세계에 쌓여있던 미국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그들은 지금 미국이라는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앞다투어 뛰어내리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켜져 있던 대형 TV 화면에서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은 폭락하는 주가 지수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희 시선은 TV 화면 속 한 남자에게 고정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엘라베마주 현지 연결이라는 자막과 함께 굳게 닫힌 공장 철문 앞의 풍경이 비치고 있었죠. 그곳은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공장이었습니다. 기자가 공장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중년의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그의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공장에서 일해온 평범한 미국의 아버지처럼 보였죠. 기자의 마이크 앞에서 그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뭔지, 외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단 하나. 지난 20년간 저 공장이 제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제 아들 대학 등록금도 제 딸아이 치아 교정 비용도 전부 저 공장에서 흘린 제 땀으로 마련한 거였어요. 저 현대차 공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공장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대요. 워싱턴에서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요. 저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아침 정직하게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까? 제발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는 끝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굵고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화면 다듯 클로즈업 되었죠.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주가 폭락, 자본 유출, 제가 지금까지 모니터 안에서 데이터로만 봐왔던 차가운 단어들이 바로 저 남자의 눈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려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미미함이라고 타이핑했던 그 한 줄의 문장이 지금 한 가정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속보야, 현대차도 성명을 발표했어. 사무실의 모든 TV 화면이 일제히 긴급 속보 자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재앙의 마침표를 찍는 최후의 이격이었어요. 현대차 그룹, 신뢰 없는 동맹 언급하며 북미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오늘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기술 인력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을 포함한 모든 북미 사업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규모 투자 철회 및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그 순간 해리슨 국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검은색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기는 오직 백악관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죠. 해리슨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장 해리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자네를 찾네. 지금 당장 상황실로 들어오라고 하시는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분석가를 데려오라고 말이야.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오직 엘라베마 노동자의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단순한 경제 문제로 볼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 조국이 제 동포에게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과오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바로 그곳에서 저는 오늘 반드시 이 어리석은 연쇄 비극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미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거대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제가 밤새도록 보았던 곤두박질 치는 주가지수와 빠져나가는 자본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이라고 했나? 대통령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대답했죠. 네, 대통령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좋아. 지금부터 변명이나 희망 섞인 예측은 필요 없네. 이 나라 최고의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딱 5분 안에 데이터로 설명해주게. 저는 준비해온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화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대통령님, 그리고 내각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데이터는 지난 48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미국에서부터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붉은색 화살표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은 자본 유출 현황입니다. LG의 발표 이후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미국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자본 이탈입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충격입니다. 이 자본 이탈은 다우 존스 지수를 오늘 아침 개장과 동시에 12% 폭락시켰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즉 회사의 가치가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 넘게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연금과 저축이 공중으로 증발한 겁니다. 재무장관인 밀러 여사가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그룹의 발표가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그들의 북미 사업 재검토는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엘라베마와 조지아를 포함한 핵심 경합주들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해 최소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통령과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직전 TV에서 엘라베마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묻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냐고요. 그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워싱턴이 잘못한 겁니다. 제 돌발적인 발언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저희가 예측한 미래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추락하는 그래프 하나만 그려져 있는 네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만약 지금의 자본 이탈과 투자 심리 위축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반전되지 않을 경우 저희 모델은 미국 경제가 다음 분기 안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9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매파로 알려진 피터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깟 기업 하나의 협박에 굴복하라는 말인가? 이합 중국이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밀러 재무장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장군, 그깟 기업 때문에 지금 엘라베마의 노동자가 울고 있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들의 일자리와 연금을 지켜주나?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상황실은 순식간에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무너지는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죠. 한참의 논쟁 끝에 대통령이 지친 목소리로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구금된 기술자들을 석방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 이 모든 것이 멈출 거라고 보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될 터였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끔찍한 현실은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대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엘라베마의 노동자 같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될 겁니다. 제 대답은 상황실에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눈을 뜨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국무장관, 지금 즉시 서울과 연결하게. 그리고 우리 기술 파트너들에게 정중한 유감을 표명하고 그들의 소중한 인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전하게. 그것이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합 중국이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 백기를 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보다 자국민의 눈물을 먼저 닦기로 한 지도자의 고통스러운 그러나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는 대통령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의 탈진과도 같은 고요함이었죠. 장관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대통령은 상황실을 나가기 전 잠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한번 굳게 잡고는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저는 그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질책이 아닌 인정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숫자로 증명해낸 한 분석가에 대한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인정이었죠. 몇 시간 후 백악관 대변인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성명서에는 굴복이나 패배 같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기술 파트너십 과정에서 발생한 수통의 오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의 신속한 귀국을 돕겠다는 식의 외교적인 수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것은 역사상 가장 정중하게 쓰인 세계 최강대국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그 발표가 나간 직후 조지아주 연방구치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간 억류되어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TV 화면 속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고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요란한 플래시 세례가 아니라 주미한국 대사와 영사들이었습니다. 대사는 풀려난 기술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허리를 숙여 위로의 말을 건넸고 기술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환호하는 군중도 승리의 깃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요란한 승전보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조용하고도 위험 있는 귀환이었죠. 그리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등에 가까운 반등을 시작했어요. 끝없이 추락하던 지수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V자 곡선을 그리며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LG와 현대차그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이며 투자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최악의 경제 공황은 그렇게 극적으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죠. 이번 사건은 전 세계에 너무나도 강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21세기의 국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며칠간 전 세계의 유력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에 아주 인상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포효가 된 속삭임. 한국은 어떻게 경제력의 의미를 재정의했는가?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과거의 경제 전쟁이 석유나 무역 장벽 같은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자본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어떻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무기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자국의 자존심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투자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힘을 조용히 사용했을 뿐이다. 그 작은 속삭임은 존중의 가치를 잊은 초강대국에게 그 어떤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포효가 되어 돌아왔다.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신뢰 적자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국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에서 잃은 것은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만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라는 수십 년간 쌓아온 무형의 자산을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때로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신뢰의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독일의 한 신문은 코리안 선례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국의 핵심 자산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로 뭉쳐 경제적인 힘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기사는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해외 투자 위험을 분석할 때 코리안 선례에 입각하여 파트너 국가의 존중 수준을 새로운 데이터 지표로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저는 이 모든 기사들을 읽으며 제가 살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숫자를 분석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 숫자 너머의 가치들, 즉 신뢰, 존중,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가, 지수나 GDP 성장률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제가 온몸으로 겪었던 뼈아픈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던 모든 낡은 경제 모델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모델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적 자긍심 지수, 소비자 애국심, 그리고 파트너 국가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 신뢰와 존중의 경제학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의 국력은 더 이상 국내 총생산이나 군사력 같은 전통적인 지표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그것은 한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존중의 총량,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이 자산의 가치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쌓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완성하여 해리슨 국장에게 제출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다 읽고 난 그는 저를 보며 말했죠. 마이클, 솔직히 자네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겠네. 자긍심 지수라니 그런 걸 어떻게 숫자로 측정한다는 건가? 하지만 자네가 옳다는 건 알겠어. 자네는 우리 모두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봤으니까. 이 보고서,
내가 직접 대통령께 올리도록 하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백악관의 인정을 받았지만 부서 내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저의 보고서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불온한 문서처럼 취급받았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는 것이 역력했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깊은 고독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주미한국 대사관의 문양이 찍힌 작은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어요. 발신인은 없었고 수신일란에는 오직 제 이름, 마이클 앤더슨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죠.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비단 위에 곱게 쌓여있는 작은 청자 화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동양 미술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한눈에 봐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맑고 투명한 비취색 빛깔은 마치 깊은 지혜를 품고 있는 현자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화병 아래에는 은색 LG 로고가 박힌 두툼한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유려한 필체에 한글로 쓰여 있었고 뒷장에는 영문 번역본이 정중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LG그룹의 구진혁 부회장이었어요. 존경하는 마이클 앤더슨 분석관님께 위기의 순간은 한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드러내주는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앞의 데이터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쫓고 있을 때 분석관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고통과 신뢰, 그리고 존중이라는 더 깊은 가치를 보셨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종이 위에 서명한 계약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진실된 용기와 고결한 양심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혼란 속에서 분석관님께서 보여주신 이성적인 목소리는 오해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밝혀준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저희 LG와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석관님의 용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화병은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한 문화의 상징입니다. 부디 이 화병이 우리 두 나라가 함께 걸어가야 할 새롭고 더 존중하는 길을 기억하는 작은 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서울에 오실 기회가 생긴다면 남산이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구진혁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제 고독했던 싸움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명예로운 위로였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햇살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청자 화병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화병이 마치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데이빗에게 연락해 사무실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마이클, 자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데이빗. 자네의 나라가, 그리고 자네의 동포들이 해낸 일이지. 난 그저 그 엄청난 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증인일 뿐이야. 우리는 잠시 말없이 공원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빗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 사촌, 지훈이 어제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갔어. 전화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더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전에는 미국에 온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고 기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이야. 그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우리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약이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으니 말이야.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죠. 데이빗과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현대자동차,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삼성 스마트폰, 카페 창가에 놓인 노트북.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미국 시장을 점유한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물건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던 수많은 기술자들의 땀방울,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던 한 나라 국민들의 단단한 자부심, 그리고 존중받지 못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였던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찻잔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나라의 역사와 자부심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바다가 일으킨 거대한 태풍을 온몸으로 맞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리고 저의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숫자 너머의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눈으로 새롭게 시작될 역사의 다음 장을 기록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맹신했던 초강대국의 치명적인 오판,
그리고 그에 맞선 대한민국의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경제적 반격, 어떻게 보셨나요? 한 미국인 엘리트 분석가가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던 숫자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진정한 힘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 지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나라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단결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자산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권력의 태도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위대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해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